여러분은 기업의 리더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엄격한 경영자, 냉철한 판단력,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인물은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끈 사람, 삼성을 글로벌 1위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장본인, 그러나 정작 그 본질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건희. 하지만 이건 단지 그 이름을 나열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건희 회장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가 남긴 기업 문화, 혁신 철학, 인재관, 리더십은 2025년을 사는 오늘 AI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사회를, 나라를 바꾸는지 보여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한 인간의 치열한 내면과 그가 남긴 변화의 궤적을 통해 진짜 리더란 무엇인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의 생각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건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고를 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어떻게 인재를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스스로 부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 눈빛 하나로도 현장을 압도하던 젊은 시절, 그리고 삼성의 미래를 위한 180도 전환을 감행했던 순간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 속에 이미 삼성 신화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환경, 어떤 말,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길러졌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한 기업을 바꾸고 한 국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고통과 결단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당신이 몰랐던 어린 이건희의 내면 세계와 그를 만든 조용한 외로움, 그리고 가족이라는 복잡한 배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 준비되셨나요? 그는 왜 평생을 질에 집착했을까? 왜 1등보다 제대로를 더 중시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예민했던 한 소년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완벽주의나 디테일 집착을 삼성의 경영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의 유년 시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기업가가 아닌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유학생, 한 명의 외로운 셋째 아들로서의 이건희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는 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 했을까? 왜 말 대신 관찰을 선택했을까? 형제들 중 단 한 명, 왜 그가 선택받았을까? 그 대답은 어린 시절 그의 조용한 방, 책상 위 한 권의 일본어 잡지, 그리고 한 마리의 개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부는 조용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942년 1월 9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난 이건희. 그는 대한민국 산업신화의 주역,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 이맹희, 누나 이인희,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건희는 재벌 2세가 아닌 그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막내 같은 셋째였습니다. 당시 그를 기억하는 삼성가의 친척 증언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오래 하고 단어 하나를 고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이건희는 어린 시절 유난히 동물들과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특히 그가 아꼈던 한 마리 개와의 교감은 훗날 그가 말한 감성 경영의 시초였다고도 평가됩니다. 이건희 자서전 비공식 메모 중에서 그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개였다. 라고 알려줍니다. 다른 형제들이 외향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그는 관찰자이자 사색가에 가까웠습니다. 말보다 느낌을 먼저 읽는 아이, 공간과 기류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던 아이였습니다. 이건희는 집안에서 늘 서열삼이었습니다. 형 이맹희는 명석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장남, 누나 이인희는 이미 사업 감각을 드러낸 당찬 여성. 그에 비해 이건희는 비주류처럼 보이는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였습니다. 삼성 관계자 회고에서 사람들은 장남을 주목했지만 아버지는 늘 셋째를 지켜봤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기록했고 설명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당시 일기장이나 메모를 보면 형의 말버릇, 누나의 표정 변화, 부친의 손 움직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희에게 경쟁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깊이, 오래 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그가 감명받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장인의 철학, 작은 것에 집착하는 문화였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에게 품질과 브랜드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중도 포기가 아니라 삼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부친의 호출 때문이었죠. 그는 학위를 택하는 대신 삼성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었고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발표도 싫어하고 친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그 약점들을 관찰, 기록, 기억이라는 무기로 바꿉니다. 이건희 회장 한 비공식 대화 중에서 나는 사람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잘 말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년기에는 리더십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외톨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움, 그 소심함, 그 감정적인 예민함이야말로 훗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인간 중심, 품질 중심으로 재구성하게 만든 바탕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건희가 어떻게 아버지 이병철의 그림자 속에서 배워갔고 무엇을 보며 혁신의 기초를 쌓아갔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분은 이건희의 삼성 입문과 리더로의 여정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를 탑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조직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숨은 가능성이 있는지 꿰뚫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숨에 경영권을 물려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삼성의 생리와 현실을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훗날 삼성을 근본부터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왜 건설회사 현장부터 시작했을까요? 무역과 방송, 전혀 다른 분야를 돌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당시 삼성 내부에서의 냉소와 견제 속에서 어떤 단호한 선택들이 그를 결국 회장의 자리까지 이끌었을까요? 1966년에서 1968년까지 그는 회장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사원으로 삼성건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일부러 말단부터 조직을 경험합니다. 현장의 피로감, 비효율, 상명하복 문화, 공정성 부족. 그는 조직의 병을 조용히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그 후 삼성물산, 동양방송 등 여러 계열사를 전전합니다. 이 시기 그는 현장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했고 무역팀 보고서의 철자 하나까지 직접 고치며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크게 바꿀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맹희는 이미 그룹 후계 구도로부터 밀려났고 형제 간의 무언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가족적 유산보다 그는 자격과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타계는 예고되지 않았거든요.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불과 13일 후 그는 삼성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그는 첫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삼성은 더 이상 과거의 삼성일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철저하게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은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한 성격, 내성적, 말수가 적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조직의 전환을 말하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리더 이건희라는 인물의 특이점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는 회장 취임 전부터 기록광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용히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직접 부하 직원의 결제 문서까지 읽고 실무 보고서도 전부 정독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않는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는 직감적 결정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감각을 가진 리더였고 이 점은 향후 디자인 경영, 브랜드 혁신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묵, 짧고 정확한 지시,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건설, 무역, 방송 등 다양한 계열사의 내부 경험을 하였고, 말보다는 관찰과 기록을 하며 관찰자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넘어 자기 확신의 결단력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불편함을 직면하는 용기로 시스템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5년 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선언을 합니다. 바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 뒤엔 단순한 과격함이 아닌 진짜 삼성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집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부로 이어드릴게요. 3부는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혁신의 기폭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무용지물이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임원 200여 명을 한 호텔 회의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합니다. 처음 들은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은 무척 느렸지만 단 한마디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 프랑크푸르트였을까요? 당시 삼성은 한국에선 1등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싸고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는 그게 싫었습니다. 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문화, 태도 모두 갈아엎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 선언은 사실 사람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겠다는 말이었어요. 말뿐이었냐고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는 그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제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품질 혁신 운동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변화로 직원 교육 시스템 재편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리더십 교육 강화를 하고 사내 평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저도 거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세 번째 변화로 조직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직급은 줄이고 실력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뽑혔는지 몰라요. 하하. 또한 불필요한 회의나 형식을 파괴했습니다. 책임 경영을 도입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되었지요. 회의는 10분, 결정은 1초, 실행은 바로. 이건희 회장이 좋아했던 말이기도 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그의 말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불량품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소비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돈보다도 기준을 먼저 세웠고 그 기준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관행도 오랜 임원도 심지어 그룹의 문화 자체도 바꿨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실천의 시작이었고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 조직 전체가 바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다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선언 이후 진짜로 하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량품 소각이 아니라 과거의 삼성과 결별하는 의식이었죠. 바로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95년 3월 삼성전자 구미공장.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비상사태처럼 보였죠. 그날은 단순한 회의도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공장 한가운데엔 수백 대의 휴대폰, 팩스, 전화기가 커다랗게 쌓여 있었어요. 삼성이 자체 생산한 애니콜 제품들. 이건희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제품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제품들은 사실 기능상 큰 결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고장이 나기도 했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이었죠. 그는 놀라운 지시를 내립니다. 다 가져오세요. 부숴버립시다. 그날 구미공장 한복판에서 총 15만 대, 약 500억 원 어치의 전자제품이 직원들의 손에 의해 망치로 깨지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제품 폐기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 관행을 태우는 겁니다. 라고 그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멋진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울었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리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삼성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삼성의 품질 기준은 그냥 괜찮은 정도에서 완벽한 감동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삼성은 이후 LCD 시장 세계 1위, D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였지요. 이 모든 건 불량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리더가 말합니다. 고객이 먼저다. 품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로 불타는 불량품 더미 앞에서 리더가 고개를 숙인 기업은 삼성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불은 단순한 소각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의 의식 개조, 영혼 개조,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은 불량품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이건희 회장의 진심이 눈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날 직원들은 처음으로 이 회장은 진짜다 라고 느꼈겠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외부를 바꿔놓은 리더는 자기 안에서 어떤 고뇌를 겪었을까요? 다음 파트는 이건희 회장의 고뇌와 인간적 면모를 알아볼까요? 그의 고독, 침묵의 리더십,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내면의 무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 고독과 불안을 알면 리더십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는 왜 늘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느꼈을까요? 끊임없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공부와 반성을 반복하셨지요. 권위적 체제에서 벗어나 변화를 위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며 조직을 혁신한 이후 전 세계에서 삼성의 위상을 어떻게 쌓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부는 세계 속의 삼성을 들여다보지요. 한때 우리는 말했죠. 소니처럼 만들자. 일본처럼 돼야 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삼성의 디자인을 베끼기 시작했고 미국이 삼성의 반도체에 의존하게 되었고 세계가 삼성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건희 회장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죠. 반도체. 당시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산업에 삼성은 모든 자산과 인력을 몰빵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1993년에 세계 D램 점유율 1위, 1995년에 1GB D램 세계 최초 개발, 1996년에 디자인 혁명 선언과 디자인 경영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은 기술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삼성은 전 세계 디자이너 300명을 모아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지요. 그 결과 삼성은 기술의 회사에서 감성의 브랜드로 진화합니다. 이때부터 갤럭시는 스펙을 넘어서 갖고 싶은 제품이 되었고 삼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트렌드가 되었죠. 전 세계 어디서든 삼성 로고가 보이고 삼성폰이 팔리고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기계가 돌아가는 걸 보며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일을 한 거지?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삼성은 절대 지금의 삼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단 한 번도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사람을 키웠고 나머지는 그들이 이룬 것이다. 그는 1등 CEO가 아니라 1등을 이끄는 조용한 감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구미 공장의 의미를 잠깐 짚고 가자면 지방에 세계급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기업이 돈만 벌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건희 회장은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답했어요. 그 공장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거기서 자란 기술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되었지요. 요약하자면 반도체와 디자인으로 세계 1위를 선점하고
단순히 돈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심은 기업,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조용한 예언자, 그가 바로 이건희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은 복제만 잘한다는 편견, 삼성은 그걸 한순간에 부숴버렸다. 우리는 손익을 따라잡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제 그가 남긴 말들, 그의 예언과 철학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려 합니다. 7부에서는 제가 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명언과 철학을 알리고 싶어서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다음에는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 병상, 침묵, 유산에 대해 얘기 나눠요. 기다려 주실 거지요? 무척이나 긴 내용인데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나 더 추가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보민힐링의 보민이었습니다.